모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되게 생소해요. 왜요? 아니, 이런 기자들을 만나는 게 특히나 굉장히 후배인 것 같은데 이걸 취재했다고 그래서 저는 제 또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몇 년 차 기자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올해 저는 5년차 기자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정치외교부에서 국회 출입하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 이 보도했을 당시에는 4년차 기자였습니다. 4년 차의 기사를 보도하신 거고. 원동희 기자. 네, 그리고 저는 지금은 3년차 기자고 지금은 경제산업부에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고 있고 당시 보도했을 때는 2년차 기자였습니다. 야, 그럼 그분 최인영 기자님. 네, 최인영 원동희 기자님. 아니 진짜 지금 군기가 빡 들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아침마당은 그렇게 군기 안 잡아도 됩니다. 편하게 우리 아침마당 가족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예.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외교부에서 국회 출입하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KBS 원동희 기자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인영 기자도 네, 저는 지금 경제산업부에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최인영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정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그 기사 그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모로 봤을 때는 저는 맨 처음에 앳되시고 아나운서 분이 나오신 것 같아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무시무시한 그 사건을 예. 취재했다는 게 놀라워요. 아니 이 보도가 얼마나 반향을 일으켰냐 하면요. 올해 초에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한 기획보도 부문에서 부문 수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회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으면 이런 상까지 받았을까 맞아, 싶은데 맞아. 사실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우리 일반 서민들이잖아요. 맞아요. 잘 모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막 전전긍긍하다가 모르게 당하는 건데 아마 아침마당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오늘 분명히 이야기들 잘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요 근래 너무나 많은 분들의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기자님들 나오신다 그러니까 다른 때도 늘 챙겨보시지만 오늘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방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젊은 두 기자님께서 어떻게 그런 대형 특종을 취재하실 수 있었는지 과연 기자 원동희님, 최인영님께서 말해주는 캄보디아 취재기 그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고. 야, 이거 제보 메일인가 보다. 누가 받았어요, 누가? 아, 네, 제가 받았습니다. 최 기자님이? 네네. 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원래 초반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주식 리딩방. 네, 주식 리딩방. 그분들 뭐 피해 금액이 어떤지 뭐 어떻게 사기를 당하셨는지 그런 보도를 했다가 작년 3월쯤에 눈에 띄는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주식 리딩방에 잠입해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어서 이건 그동안 받았던 메일이랑 뭔가 다르다 해서 열어보니까 단순히 그런 단체 톡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캄보디아 리딩방에 캄보디아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다. 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동네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주식 리딩방 조직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피해가 너무 심각하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찰에 알리자. 해서 경찰서에 찾아갔대요. 그렇게 알리니까 이제 또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동네 선배한테 전해 듣고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서 내부 자료를 빼와 보겠다. 이렇게 그 내부 이제 그 제보자 역할을 자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또 기자한테도 제보를 했네요. 네, 그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면 그 피해를 좀 더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보 메일까지 보내게 아니 근데 됐다고. 그런 제보를 받았을 때 이게 또 예사롭지 않은 또 제보잖아요. 근데 기자가 되신 지 이제 3년 차예요. 그럴 때 근데 그거 2년 2년 차였나 그 당시에? 2년 차였을 때 그때 왠지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 좀 왠지 이렇게 좀 두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감당하기에는 너무 내가 사이즈가 큰 것 네.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받자마자 이거는 나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은 팀이었던 원동희 선배한테 선배 이런 메일이 왔는데 선배랑 같이 이걸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제안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흥분이 됐는데 일단 근데 저희가 기자 생활하면서 제보는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제보가 사실인지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역시 선배는 선배네요. 맞습니다. 사실인지. 네. 팩트 체크. 네, 그래서 그 내부자가 이제 저희에게 건넨 USB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수만 장의 파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파일 내용들을 보면 중국인 조직원들 또 총책 일당이 한국인 조직원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 내용과 또 음성 파일까지 들어 있었고요. 또 이제 한국인 조직원들이 한국에 사기를 칠 때 투자 종목을 권유할 때 어떻게 권유를 해야 되는지 그 대본까지 들어 있었고 또 네, 피해자 명단 또 계좌 입금 내역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들어 있었어요. 네, 그 수만 장의 자료에서 저희가 딱 발견한 게 이제 허리케인 프로젝트라는 거였는데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리딩방 사기가 벌어질 때 몇 개월 단위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에서 같이 참여해서 돈을 벌어요.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피해자 그 전화번호가 있어서 직접 연락을 해보니까 아, 그 프로젝트에 당했었다. 그리고 입금 내역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의 입금 내역과 동일해서 아, 이거는 진짜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회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이제 보통 데스크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보고했더니만 뭐래요? 갑자기 이제 캄보디아 한번 가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가보라고 하니까 가라고? 약간 그러면 이거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좀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가 다 있고 검증된 내용도 있고 경찰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중이어서 아, 요 보도를 이 자료를 잘 가듬어서 보도해 보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정도선으로만 해도 보도가 될 예. 것 같다 근데,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캄보디아로 가는 게 가보라고. 어떻겠냐? 네. 사실 가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자로서 충분히 물론 위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겠지만 이거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현장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는 거죠.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 네, 일단 당황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가라고 하시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그 사기 수법들은 거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발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도자료 소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검거했고 몇 명 구속시켰고 사기 수법은 이러하기 때문에 뭐 조심해라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실제로 거기 그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현지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가진 내부 자료를 활용해서 보도를 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기회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요. 사실 그거를 밀착 취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치. 예전에 누구 하나 차 미행하면서 경찰하고 통화하면서 가는데도 그것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근데 범죄 현장에 그래 들어가서 이제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두 분의 기자님의 이 사명감이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캄보디아로 정말 떠나셨어요. 진짜 첫 번째 현장 취재. 근데 이게 첫 번째면은 그럴까요? 한 번만 간 게 아니네요. 네, 저희가 첫 번째는 그 제보자가 정말 있었던 그 프놈펜 시내 안에 있던 건물을 갔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더 큰 제보가 또 오고 이제 더 큰 범죄 단지가 있다는 소식도 들어서 두 번째로 두 번을 두 번 다녔죠. 가셨구나. 네. 그럼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그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USB로만 봤던 그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사건 현장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갔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되게 무서울 것 같아. 험악하고 막 취재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그 구글 지도로만 보던 게 정말 저희 눈앞에 펼쳐졌고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차 안에서만 좀 취재를 하자 처음에는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뭐 거기 막 조직원들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갔으니까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 어떤지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시사기획장 저희가 영상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저기가 그 조직원이 찍어준 저 건물로 가는 모습이고 저게 프놈펜 시내의 저렇게 고층 건물이었어요. 저 건물이에요. 네, 저기 일부를 이제 사무실로 쓰는 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 조직원. 음식을 실제 네. 이제 싸갖고 가네요. 네네 의미를 작년 사가지고 초보죠? 작년 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안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당시 이제 캄보디아 현지에서 만난 코디분이 방을 보러 왔다 이렇게 좀 속이고. 건물 안에 있는 방을 보러 왔다. 네. 여행객처럼 네, 하고 여행객처럼 잠입을 하고. 하셨구나. 저거 근데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기서는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한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니까 휴대전화처럼 생긴 카메라를 들고 몰래 촬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 올라가면 왜 왔냐고
물을 겁니다라는 거는 못 올라가는 층이라는 네, 맞습니다. 그 조직원 그 제보자가 말해주기로는 그 건물의 29층은 이제 그 조직의 총책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아예 29층은 아예 못 올라가는 거네요. 카드키가 있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야, 진짜 그럼 얼마나 저기 이렇게 잠입을 하셨다는 건데, 그럼 29층에는 뭐 VIP 총책이면은 한국인들이 잡혀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한국인들은 저 건물 이제 4층에서 소위 말하는 그 주식 리딩방 영업을 하는 거였는데 보통 이제 한 30명이 한 방에 있는데 그 방이 4층에만 10개가 있다. 총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가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이 됐었다는 거네요. 네, 아니, 맞습니다. 숫자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네, 그게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 300명이고 또 다른 일을 또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한 900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지시를 받고 그렇게 사기를 범죄를 누가 저지르는 지시하는 거예요? 중국인 총책의 지시를 받고 이제 한국인들이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은 소위 말해서 저희가 흔히 알려진 투자 리딩방 사기라고 해서요. 이런 종목이 있으니 여기가 이게 몇백 %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투자금을 입금받으면 그 돈을 갈취하는 그런 범죄를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 보이스피싱 이제 가담자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VIP와 중국인 총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일 윗선은 중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 들을 때 되게 헷갈렸던 게 한국 사람인데 뭐 캄보디아에 가 있고 중국 얘기 나와 있고 이게 좀 되게 헷갈렸어요. 이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 중국인이 총책으로 있고 이게 중국어로 전달을 한국인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조선족 조직원들이 번역을 해서 또 이제 한국인 밑단에 지시를 합니다. 그럼 그 한국인들이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하면서 그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왜 곳이었어요. 캄보디아까지 가는 그러게요. 거예요? 보통 이제 원래는 보이스피싱이 처음 중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정부 눈을 피해서 이제 풍선 효과처럼 간 곳이 캄보디아. 그러면 캄보디아로 중국인 보이스피싱 이 범죄 단체들이 이동을 했고 거기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일 밑단으로 쓰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이제 불러서 네. 그 범죄 가담을 시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뉴스로 들었을 때보다 두 분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와닿고 그러니까 한국인의 목소리로 들으면 이게 저희가 의심을 좀 덜하게 되는데 그런 이게 조직 체계가 있었네요. 아유, 요즘 나도 헷갈리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그거 귀에 솔깃하게 넘어가겠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범죄 단지가 발견된 바로 두 번째 현장을 취재해 아까는 다녀오셨다고요. 건물 한 채였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아예 범죄 단지가 있는 곳에 요즘 가신 거죠.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는 맞아요. 그거 보니까는 이게 영화가 따로 없더라고요. 오, 너무 두 분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보도를 첫 번째 현장 취재를 다녀와서 보도한 게 지난해 8월인데 그 보도가 9시 뉴스로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제보의 양상이 뭐 건물에 갇혀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범죄 단지에 갇혀서 납치돼 있고 또 거기에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있고 겨우 탈출했다 이렇게 좀 제보의 내용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상황까지는 파악이 안 됐었던 네, 거고요. 맞습니다. 감금돼서 일하고 있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더 영화 같은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제보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장소를 좀 특정을 해보니까 한 3군데 정도의 범죄 단지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이 납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이제 국가정보원도 저희 처음 8월 보도를 보고 우리도 이런 내용을 파악 중이고 한국인 납치 문제까지 심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취재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 상황이어서 두 번째 취재를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두 번째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사실 처음은 잘 모르니까 갈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알고 가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가시잖아. 그러면 일단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 일단 제가 지난해 요거 두 번째 갈 때쯤에는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었어요. 아내분께서는 뭐라 그러셔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갈 때는 그냥 말 안 하고 다녀왔는데 아내한테 그냥 출장 갔다 예, 온다고 하고. 그래서 뭐 다녀와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한 번 가야 될 것 같아라고 말하니까
미쳤냐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서. 가족이면. 잘 아니 설득을 최인영 해서 기자는 다녔어. 어땠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린 그래. 여자 기자분인데 이제 보니까 이제 꽃다운 나이신데 우리 딸. 시집갈 나이인데 우리 딸 시집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데이트해도 모자랄 시간에 지금 그래. 보내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왜 너가 가냐. 이제는 사회부에서 그만 나와라. 이렇게 저 위에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 기자 선배들 있지 않냐. 아니 왜 부모님 반응은 그렇겠지만 솔직히 최 기자님도 무섭지 않으셨어요? 사실 첫 번째는 저희도 모르니까 이게 무식해서 용감했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때는 사실 그 전기 고문을 당하고 겨우 빠져나온 피해자를 먼저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도 기자님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갔을 때랑 다르게 두 번째는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면? 더 이제 더 썬팅된 차량을 네. 가지고 가고 저도 이제 머리가 처음에 갔을 땐 좀 밝았는데 이제 눈에 좀 덜 띄고 싶어서 검은색으로 염색도 하고 그리고 크로스백도 이렇게 메고 귀여운 키링도 달고 아 진짜 여행객처럼 네, 진짜 하려고. 두 여행객처럼. 분이서 약간 커플 느낌으로 그렇게 좀 여행하는 사람인 것 네, 마냥 사이 좋은 이제 친구 뭐 또 유튜버 이런 것처럼 여행객처럼 그렇게 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캄보디아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보니까 차량이 이렇게 썬팅이 세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프놈펜에서 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근교 지역이거든요. 저런 곳에 이제 허 벌판에 갑자기 큰 범죄 단지가 등장을 합니다. 염색을 했네요. 검은색. 네. 근데 얼굴에 지금 걱정이 막 보여요. 저희가 이렇게 차 안에서만 취재를 진행을 한국인들이 했는데 납치됐다는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범죄 단지인데 저런 건물이 16개가 한꺼번에 단지를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소굴이네. 네. 그래서 저 건물들이 이제 숙소로도 이용이 되지만 뭐 내부에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카지노까지 있고 어떤 제보자 말에 따르면 뭐 화장장까지 있었다라는 제보까지 있었어요. 진짜 화장장까지. 도시네 도시. 맞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외곽에는 간간히 총을 찬 경비원들이 저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까지 있고. 너무 무섭다. 저거 근데 차를 타고 외곽을 돈다고 해도 심장이 너무 떨렸을 하늘에서 거예요. 봐야 비로소 그 그래서 저렇게 규모가 드론을 드러납니다. 띄워서 이제 규모를 봤는데 저게 다 네. 단지예요? 저게 통째로 이제 하나의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저분은 방금 보신 그 범죄 단지에 갇혀서 전기 고문을 당하신 분인데요. 저 피부에 있는 저게 이제 물집이 터져서 흉터가 나는 건데 아이고야. 이제 전기 고문을 워낙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저렇게 흔적이 많이 남은 거죠. 저분은 이제 탈출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우. 너무 안 근데 첫 번째도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진짜 상상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그 16개 동이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고 감금되어 있고 너무나 위험한 근데 곳이잖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한 3개 정도로 특정됐다고 하는데 저게 다가 아닌가요? 네, 저 단지 말고도 두 곳이 인근에 더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단지에서는 이제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철문 앞에서 좀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내부에서 이제 그 무장한 경비들이 CCTV로 밖을 확인하고 저희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어이구 진짜 위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에 이런 범죄 현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건데 사실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어쨌든 한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니까 이 사람들을 굳이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인지 알고 간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도와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보도를 할 때 가장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이제 좀 혹해서 가서 그렇게 범죄 사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 보도에 제일 중점을 목적으로 둔 게 그냥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이렇게 감금, 납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이니까 그냥 가지 마셔라 이 메시지를 가장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에 그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도를 이제 하신 거군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또 안타까웠던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두 분이 작년에 여름에 단독 최초 보도를 하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분명히 작년이었는데 올해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 캄보디아에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고 결국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이 진짜 살아 돌아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더 커진 건데 이렇게 좀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최초 보도가 됐을 때 뭔가 예. 대처가 좀 빨랐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저희도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지난해 이 납치 고문 실태를 보도한 게 늦어도 지난해 10월이니까. 근데 지금 올해 보도됐던 내용들이 지난해 저희가 보도한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달라진 건 이제 정부의 대응뿐인데 만약에 지난해 정부가 좀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올해 그 이슈를 촉발시켰던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포함해서 더 많은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제 원동이 최인영 두 기자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현장을 또 알게 되고 앞으로 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은데 맞아요. 2년 차, 4년 차 때 다녀오신 거잖아요. 처음에 기자가 되기 전에 혹은 기자가 처음 됐을 때 이런 현장을 좀 마주할 거라고 상상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원동희 기자님은 저는 뭐 사실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한 취재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고요. 사실 저는 기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이제 로스쿨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로스쿨 갔다가 근데 이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해보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만에 금방 도망을 나와서 이제 뒤늦게 군대를 갔다가 이제 기자가 된 건데 그래도 이게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런 기획 취재도 하면서 하는 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자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뭐 흥미진진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취재하면서 막 두렵다기보다는 재미있으셨어요, 막 이렇게. 네. 일단은 사실 기자들은 남들이 보도 안 하는 거를 하게 됐을 때 제일 좀 재밌고 흥분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들은 기존에 없었던 보도들이니까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최인영 기자랑 취재하고 보도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린다. 그 사실에 집중을 하신 거고. 즐거움도 그러니까 사건 있겠지만 현장이 특히 재밌다는 게 아니라 보람을 느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또 최인영 기자는 어떻게 처음에 기자 준비하게 됐습니까? 네. 저는 일단 전공이 국어 공문이랑 언론 쪽이라서 기자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는데 신문사 인턴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즐겁고 보람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기자 처음 됐을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사기 피해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이런 보도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캄보디아까지 2번이나 가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선배 말이랑 비슷하게 좀 이런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보람찬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렵지만 네. 기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주는 그런 게 좀 더 컸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또 캄보디아에 다녀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근데 이렇게 들어요. 힘들더라도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힘을 주는 한마디에 저희도 이렇게 힘을 얻거든요. 최 기자님은 어떨 때 좀 이렇게 좀 보람을 느끼셨어요? 네. 저희가 이번 보도를 끝나고 그 보도에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수신료 가치다 이런 댓글들을 좀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런 댓글 볼 때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아유, 우리 원 기자님은 어떨 때 기자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다양한 사람들 기자의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서 정말 이 범죄에 가까이 계신 분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정부에 높으신 분들 지금은 이제 정치부 출입하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다양한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재밌고 또 가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도하면서 좀 이제 제도의 변화라든지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냈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유. 그런 보도 덕분에 어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 이야기를 하나 보면은 보이스피싱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정말 아직도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 맞아요. 수법이 날로 정말 교묘해지고 있어요. 교묘해지고 헷갈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직접 취재해 주신 두 분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투자 리딩방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끌어모을 때 주식 어플을 깔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온라인 그 플레이 스토어 같은데 그런 앱 스토어에서 주식 그 어플을 MTS라고 하는 그 어플을 다운받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입금 내역도 표시가 되고 내가 거기서 종목을 사면 그 산 종목도 표시가 되고 거기서 수익률까지 표시가 되도록 다 조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이 정말 진짜 같아 보이더라고 하더라도 다운받을 때 이 다운로드 횟수가 적거나 아니면 뭐 리뷰가 없거나 혹은 이게 유명 프로그램 같아도 뭔가 좀 기존의 거랑 다르다면 직접 증권사에 한번 전화해서 실제로 이런 어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 저희가 실제로 주식하는 앱을 보면 모든 게 그 앱 안에서 이제 이게 되잖아요, 네. 진행이. 근데 그 앱을 벗어나서 또 이제 별도의 계좌번호를 보낸다거나 또 그 계좌의 명이 또 이런 좀 다른 그런 계좌 명이라면 무조건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취재한 우리 두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네. 이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우리 기자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원동이 최인영 기자는 KBS 수신료 같이 잘 실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발로 뛰는 취재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